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닙니다. 자, 월요일 웜의 신박 하겠습니다. 어제 근로자의 날, 노동절. 여기 휴대폰에 보면 노동절이라고 나오고 노동절인가요? 근로자의 날인가요? 아무튼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하셨을 거고요. 저도 어제 8시부터 10시까지는 아주 재미나게 공을 차고요. 그리고 목욕하고 회사 와가지고 회사에서 거의 어제도 밤 11시 반에 퇴근한 것 같긴 한데 우리 또 최일호 상무가 먼저 와서 하루 종일 그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실적 발표랑 또 오늘 새벽에는 FMC 또 회의가 있었으니까 어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가더니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빡센 노동을 하고 또 출근을 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DS 부문 지난주가 아니죠. 그저께 삼성전자 실적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에서 1.9조 벌었는데 거기 이익에서 DS 부분이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파운드리 부분을 역산을 하면서 DS 부문에 그러고 보니까 이 반도체니까 파운드리가 DS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거 우리 성욱님이라는 분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2.8조 파운드리에서 적자로 DS 부문이 1.9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이닉스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이라고 보여집니다 라고 아주 또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채슬리 이 가족 여러분들은 수준이 참 높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잔인한 4월이지만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고 주식시장 관점에서요. 5월은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는 하지만 또 계절의 여왕이긴 한데 이 퀀터적으로 보면요. 5월이 또 아주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짝수인데요. 이 코스피 과거 5년 동안에 과거 5년이 아니라 과거 5번의 짝수의 그 월 평균 수익률은 5월 달이 4월이 마이너스 1% 8등인데 5월은 마이너스 3.8% 12등이나 돼요. 근데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런 퀀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공개가 되면서 실제로는 좀 더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퀀트적인 내용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런 퀀트 데이터보다 액션들을 미리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빨라집니다. 5월 달이 마이너스 3.8인데 이번에 코스피가 뭐 S&P 500 마이너스 4.2 4월 달에 나스닥도 마이너스 4.4 그리고 코스피도 지난번 4월 달에 마이너스 1.99 장중한 때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어요. 마이너스 거의 2%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4.04%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퀀트적으로 보면 5월 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삼성전자만 보잖아요. 삼성전자만 보면 1, 2월 달 약세인데 짝수 과거 5번의 짝수회의 평균은 5월 달이 오히려 전체 4등이에요. 전체 1등은 11월 11월 달에 6.25% 나오고요. 두 번째로 좋은 달이 사실 7월입니다. 5.22. 그리고 5월 달이 1.66. 3등은 12월 달 1.8인데 그래서 5월 달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4월 달에는 삼성전자 좀 빠졌죠. 빠지긴 했지만 5월 달하고 그 다음에 6월은 마이너스 3.4 나오지만 7월이 5.2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번에 7월 달까지는 전자를 끌고 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콘타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5월은 네,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주식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5월까지는 조정 장세니까요. 그런데 이번 4월 달에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한번 마이너스 7 그리고 마이너스 뭐 한 9% 정도까지 특히 뭐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필반 지수가 마이너스 4.7 빠졌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 변동성 속에서는 내가 기가 막히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기간 동안에 보통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네. 그동안에 조금 연락을 못 했던 부분이나 조금 소원하게 지내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네, 챙기시는 그리고 꼭 뭐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형제 같은 사이 뭐 가족처럼 지내는 또 다른 친구 가족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5월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한국 무기 사지 말고 대신 노골적으로 K방산 견제한 유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방산 시장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방산 쪽에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GDP에서 많은 부분을 국방비 예산으로 지금 대폭 늘리면서 이 방산 모멘텀이 생겼는데 노골적으로 K방산 견제하는 유럽이라고 하니까 이게 견제가 누가 하고 있고 실제 견제를 한다고 되는 건지 한번 기사를 보면서 뜯어보겠습니다. 마크롱이네요. 마크롱이 한국 무기 구매 자제, 글로벌 방산 4강 가시 밖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K방산 견제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에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노골적으로 주장했고 영국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무기 대신 독일 무기를 채택했다. 영국하고 독일도 서로 엄청나게 좀 싫어하기도 하지만 네, 이럴 때는 그래도 우리 유럽 거 사자 하면서 손이 안으로 굽는가 봅니다. 한국산 무기가 최근에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이 전방위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자,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EU 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유럽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산 무기라고 아예 딱 이렇게 지명을 했네요. 보니까. 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현재 약 20%인 EU 영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에는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EU 영내 무기 구입이 20%밖에 안 되군요. 유럽 각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도 K방산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하네요. 각국 공관장은 EU를 중심으로 한국 방위 산업이 빠르게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고요. 자, 이분들이 CNN 등 외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고,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선전이겠죠. 이런 가운데 영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자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 KMW사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선택을 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의 가성비와 업그레이드 버전 K9A2의 성능을 앞세우며 수년간 공을 들였지만 독일의 견제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무기 선정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리시 수넥 영국 총리를 베를린에서 만나 국방 방산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방산업계는 EU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영국이 독일의 자국 무기 구매 요구를 뿌리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 대신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 전차를 구매하기로 했고요. 노르웨이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자국의 천연가스를 독일에 팔고 있어서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자,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유럽의 견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그리고 빠른 배송, 현재 맞춘 다양한 옵션 등을 무기로 세계 무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우리 한국 무기의 그 경쟁력이 뭔지 이 줄에 나와 있네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그리고 빠른 배송, 그리고 현재 맞춘 다양한 옵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올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한국 정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를 제치고 글로벌 방산 수출 세계 4강을 목표로 세웠는데, 지금은 10등인데 한국의 최대 경쟁자는 독일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을 자신의 시장으로 여겨온 독일이 한국 무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데, 독일은 루마니아에서 한국과 자주포 수주를 두고 경쟁 중이고, 앞으로 다양한 시장에서 육상 무기를 중심으로 한국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동유럽의 한 국가는 지난해까지 한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이었는데 최근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독일 업체들이 유럽 각국 고위직에 적극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네요. 이 동유럽 한 국가? 자, 김민서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이 해외에 빼앗긴 시장을 찾기 위해서 방산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지원 및 수출 대상국의 지정학적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방산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 수익이 있는 곳에는 경쟁자가 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굉장히 선전을 하니까 바로 이제 독일, 프랑스 얘네들이 견제가 들어오네요. 자, 그 다음 또 견제를 또 하는 아주 강력한 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 부유한 나라 왜 지켜주나. 주한미군 철수 시사한 트럼프. 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고요. 트럼프는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지역에 4만 명의 군인이 있다. 실제로는 28,500명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보면 항상 약간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잖아요. 보면. 자, 실제로는 28,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나.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타임지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는 재임 1기 시절인 2019년 이른바 안보 무임 승차론을 내세우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5배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을 했고요. 당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자, 당시 한국은 연 1조 389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었고, 한 1조 내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는 6조고요. 지금 환율 기준으로는 6조 5천억이 넘는다, 그죠? 그 정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탓에 2020년 3월 타결돼야 했던 제11차 이 방위비 분담 협정 SMA는 바이든 정부 출범 뒤인 21년 3월에야 종결이 됐고요. 분담금은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이 되네요. 네, 5배나 더 내라고 했다가 실제로는 14% 올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 트럼프가 안 되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한미 양측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23일 시작을 했네요. 26년에 적용이 될 건데 벌써 지난달부터 협상에 들어갔군요.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방위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고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협정 종료를 약 1년 8개월 남겨두고 조기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정부 2기가 만약에 출범하면 미국이 또 새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네. 트럼프는 여러 가지 선거 공약으로 얼마든지 이런 걸 써먹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과연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철수 못 시킨다고 봐야죠. 좀 지정학적 이런 거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철수를 못 시킬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버팅기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우리 미군 전부 다 뺄 거야 라고 해도 네. 이쪽에서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되고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팽창을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딱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고 있는데 위험한 지역인데 왜 우리가 누군가의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냐? 물론 미군이 주도함으로써 전쟁 억제 효과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뺄 거야, 방 뺄 거야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저 자세로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20만 로봇 대군의 선전포고 휴머노이드에서는 미국 이기겠다라고 돼 있는데 로봇 테마는 거의 앞으로 한 10년 내내 주식시장에서 있을 저는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두의 AI 기술을 적용한 뉴비테크의 휴머노이드 워커 S가 전기차 제조사 니오의 자동화 공장에서 엠블럼을 조립한다. 그래요? 레드테크 연합군이 만들어낸 중국 로봇 산업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레드테크, 레드 중국을 의미하겠죠. 중국 테크 연합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영상과 사진으로 나왔을 뿐 구체적인 기술 사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로봇 업계는 중국이 이 분야 선두주자라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독일 정밀 기계 기업인 미카엘 바이닉 출신인 저우젠이 중국 선전에서 2012년 창업한 뉴비테크는 휴머노이드가 청소 등 가사 노동에 투입될 시점을 2035년으로 공언했군요. 로봇이 이제 청소도 하고 가사 노동에 투입될 시점을 10년 뒤로 보고 있네요. 선전 본사에서 만난 마이클 탐 뉴비테크 CBO, 최고 브랜드 책임자네요. 칩 브랜드 오피서. CBO는 워크 S에 티셔츠를 접어라고 명령하며 내 앞에 놓인 물품이 티셔츠라는 걸 인식한 뒤 알아서 접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면서 로봇 한 대가 빨래, 청소, 요리 등 집안일을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자신했다. 와, 야, 티셔츠를 인식을 해서 이걸 접는다고요? 자, 구글 딥마인드의 AI인 알파고가 중국 바둑 천재 커제를 이긴 2017년 5월은 중국판 스푸트니크 모멘트로 평가되는데, 냉전 시절 소련의 인공위성에 충격을 받은 미국처럼 중국 빅테크는 2시간 51분의 대국에서 미국산 AI가 중국의 두뇌를 침몰시키는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이 장면은 중국 로봇 전사들의 열정을 자극을 했고 AI에서는 뒤처졌지만 AI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경쟁에서는 미국을 이기겠다고 다짐을 했다. 네, 재밌네요. 근데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국이 있었던 게 2016년이었잖아요. 16년에 진짜 이세돌 구단이 참 대단한 게 어떻게 그 해를 해도 한 판 이겼어요. 한 판 이기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이긴 인간 기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중국의 이 커제가 중국 사람들은
커제가 혹시 알파고를 이겨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2017년 5월 달에 한번 붙였었군요. 네. 자, 샘 올트만 오픈 AI 창업자와 휴머노이드 회사 피규어 AI의 야심작인 피규어 제로원이 유튜브에 공개된 지 딱 한 달 만에 유비테크가 워커 S를 똑같은 채널에 공개한 것도 이런 배경이군요. 우리가 미국에 뒤처질 수 없다. 로봇만은 미국을 이기겠다. 네, 이런 로봇 굴기가 있었군요. 지난달 20일 방문한 유비테크 선전 본사에서는 그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었는데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소형 AI 로봇 손오공은 영어와 중국어 명령어를 알아듣고 그대로 실행을 했고 유비테크 직원이 알려준 명령어 89펴기 해봐의 숫자를 임의로 추가했는데 손오공은 정확히 이행을 했다고 합니다. 5개를 하라고 하면 5개, 3개를 명령하면 3개. 자, 앞에 놓인 동화책을 읽으라고 하자 또렷한 목소리로 또 읽었다네요. 이야. 중국 로봇 산업의 무서운 점은 미래 투자 재원을 현재의 산업용 로봇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은 자동화 로봇을 통해서 산업 현장 내에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유비테크만 해도 글로벌 1위 전기차 제조사인 BYD의 중국 내 물류 창고에 자동화 로봇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 전 세계에 설치된 55만 3,052대의 산업용 로봇 중에서 29만 대, 약 52%가 중국에 있네요. 현재 6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급률, 중국 내에 설치되는 로봇 중에서 중국산의 비중도 벌써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배터리, 태양광 패널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배경에도 로봇이 있는데 로봇을 통한 생산 혁신으로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다는 얘기고요.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벌고 로봇을 사용해 또 돈을 버는 체제이고요. 인건비 상승, 지정학적 견제 등으로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잃어가는 중국이 자동화 로봇으로 명성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로봇 기업은 홍콩 자본 시장의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홍콩 증시에 입성한 유비테크는 주가가 4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 176 홍콩 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공모가가 89.9 홍콩 달러보다 96%나 높고 시가총액이 13조 원에 육박하네요. 야, 이 회사 주식은 한번 사보고 싶네요, 정말. AI 로봇 기업 호라이즌은 2분기 홍콩 증시의 IPO 대어로 꼽히는데 또 다른 로봇 기업이 상장하네요. 이런 기업이 중국에는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 탑10에 유니트리, 샤오미, 퓨리의 인텔리전스 등이 포진해 있고 삼성전자가 지분 14.99%를 확보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4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격한 격차다라고 하네요. 와. 자, 미국은 피규어 AI가 있고 테슬라, 앱트로닉, 그리고 에질리티 로보틱스라고 있고 노르웨이와 미국의 합작사인 것 같네요. 원엑스라고 또 있네요. 이브라는 회사에서 네. 원엑스가 회사 이름이고요. 로봇 모델이 이브네요.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기업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라는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 로봇 시장 규모 추정 및 전망치 2017년에는 64억 달러인데 2030년에는 1160억 달러. 와, 거의 20배 성장하네요. 자, 중국은 휴머노이드로 제조업 현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가정 등 일상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는데 이 분야만큼은 미국은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대량 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 등 중국만의 무기가 있어서인데 중국 내 로봇 제조 기업 및 부품 장비 기업은 2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와, 20만 개나 있군요. 다만 중국이 모라베의 역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데 AI가 인간은 엄두도 못 낼 고도의 계산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AI를 장착한 로봇은 인간에게는 쉬운 청소를 하기는 어렵다는 미국의 AI 및 로봇 전문가 한스 모라베가 내놓은 이론이다. 모라베의 역설이라고 해서 저건 뭐지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I가 인간은 엄두도 못 낼 고도의 계산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이 AI를 장착한 로봇은 인간에게는 쉬운 청소를 하기도 어렵다. 그러게. 우리는 뭐 지금 조그만 땅콩 껍질을 까봐 이러면 뭐 쉽게 이렇게 탁탁 깔 수도 있는데 그렇네요. 알파고와 같은 거는 AI가 뭐 어마어마한 속도의 연산을 하고 또 저장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AI를 장착한 로봇은 아직까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하기 힘들다. 네, 모라베의 역설이군요. 자, 조규진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로봇 산업의 최대 난점은 배터리처럼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어렵다는 점이고 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네요. 유비테크만 해도 지난해 매출 10억 5천만 위안, 약 2천억 원에서 매출이 10억 5천만 위안인데 12억 6천만 위안의 순손실을 냈네요. 2012년 창업 이후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요 얘기를 보니까 아까 참 한번 사보고 싶네요 했던 마음이 쑥 들어가네요. 거기다가 지금 로봇 한다는 업체가 많다라고 하니까 기사를 참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로봇 관련된 또 다른 기사 하나인데요. 자, 독일의 실수가 키운 중국 로봇 산업 세계 2위 쿠카 인수 후 폭풍 성장. 이게 뭐죠? 2017년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가 독일의 대형 산업용 로봇 업체 쿠카를 인수할 당시 글로벌 로봇 업계는 혼돈에 빠졌는데 쿠카는 산업용 로봇 시장을 일본과 양분하고 있는 독일의 대표 기업이다. 자, 미국 등 서방에서는 독일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메이디는 지분 가치보다 60% 높은 6조 원 규모의 인수 금액을 제안을 해서 쿠카의 경영권을 확보를 했네요. 당시만 해도 독일은 중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여길 정도로 돈독한 관계였던 데다가 미중 갈등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다. 그렇네요. 미중 갈등을 본격적으로 야기시킨 거는 2018년에 트럼프가 한 2월 3월부터 야기시켰고 16년, 17년 요때만 하더라도 독일하고 중국이 상당히 친했죠. 독일 입장에서는 사실
유럽 국가들이 늘 그래왔지만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또 옛날에 원수였는데도 같이 연합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독일 입장에서는 또 중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이 또 엄청난 이 소비 대국으로 또 성장하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독일한테 지분 60%를 팔았었군요. 자, 쿠카 사례는 중국이 얼마나 로봇 산업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통하는데 로봇의 부상 저자인 마틴 포드는 단순 노동 근로자가 많은 중국이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파멸적이라고 분석을 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AI를 장착한 로봇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의 경쟁력을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셈법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11월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발전 지도 의견을 발표했고요. 25년부터 휴머노이드 양산을 시작하고 27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 또 저렇군요. 이런 거 보면 약간 또 생각이 달라지네요. 아까 휴머노이드 부분이 시총이 나중에 이 로봇이 결국은 자동차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자동차처럼 된다면 시가총액이 뭐 토요타라든지 뭐 500조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중국의 로봇 1등이다. 네, 1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보긴 해야 되겠네요. 자, 중국 정부는 전기차 분야의 성공 방정식을 AI 휴머노이드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고요. 초기에 막대한 보조금과 정부 지원으로 산업을 부양한 뒤에 콜로세움의 검투사들처럼 수많은 기업이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전략이다. 자, 초기에 막대한 보조금과 정부 지원으로 이 로봇 산업을 부양해놓고 그 중에서 치고받는 정말 혈투를 벌인 뒤에 그 중에서 2025년까지 글로벌 탑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업을 5개에서 1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네요. 자, 미국의 IT 정책 전문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로봇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기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를 했고요. 전문가들은 AI 학습 기능을 갖춘 중국산 산업용, 가정용 로봇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 중국이 엄청난 데이터를 또 축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네요. 이 중국산 가정용 뭐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로봇이 싸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서울에서 굴러다니는 전기버스 있거든요. 그 BYD가 만든 전기버스인데 이 전기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어떻게 주행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만약에 컬렉팅 한다고 하면 참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버스니까 버스 노선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그런 우려는 좀 적은데 집에다가 다 이 가정용 로봇을 다 샤오미 무슨 로봇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하네요. 아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로봇 테마가 많이 일지만 이 중국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국의 로봇 테마에 속하는 기업들 그렇게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 기사 반도체 끌고 자동차 밀고 4월 수출 13.8% 뛰었다.
네, 수출 데이터가 10일 간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4월 전체 데이터가 나왔네요. 자,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8% 7개월 연속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 56.1% 증가를 했고요. 전기자동차 시장 침체에도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누적 무역 수지는 106억 달러 흑자로 올 들어서 넉 달 만에 지난해 적자 규모를 완전히 넘어섰네요. 자,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562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80조, 네, 한 달에 80조 팔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1년으로 따지면 이제 100조 넘겠다, 그죠? 1년이 100조가 아니라 1000조죠, 1000조. 네, 한 달에 거의 80조니까 12개월 곱하면 그죠? 그 수출이 뭐 한 환율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한 800조 정도 되지 않았나요? 850조. 자, 지난해 10월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7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달 수입도 547억 달러로 5.4% 늘었네요. 4월에는 국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요.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주도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99억 6천만 달러로 한 13조 5천억 정도 되겠다, 그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늘었고요. 글로벌 AI 서버 투자 확대로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6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이자 역대 4월 기록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수출은 67억 9천만 달러로 전기차 판매 감소 등 악재를 뚫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3% 늘었고요. 전기차 수출은 10.1%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하이브리드 차와 SUV가 북미에서 인기를 끌었고 이 밖에 디스플레이 16.3, 무선통신 11.4, 그리고 컴퓨터가 76, 석유 제품 19, 석유화학 12.3, 조선 5.6, 바이오 헬스가 21.3% 그렇게 나왔네요. 자, 수출이 줄어든 품목은 리튬 등 광물 가격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내려간 2차 전지가 마이너스 20%, 그리고 철강이 마이너스 5.7%, 이렇게 두 개였네요. 자,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1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대중 수출을 또 웃돌았고요.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입니다. 다만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9.9% 늘어난 105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무역 수지 흑자는 106억 달러로 2019년 이후에 그때 당시에 126억 달러. 2019년 4월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네요. 작년 전체 무역 수지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를 넉 달 만에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분쟁 여파로 원유, 가스 등의 가격이 뛰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리스크고요.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일본 엔화 가치도 또 다른 변수이기도 합니다. 최우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엔저 현상은 석유와 전기, 전자, 자동차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동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만큼 유가 추이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경계현 사장이 AI 반도체 2라운드 승리해야라고 말씀하셨네요. 보통 우리가 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 웬만하면 CEO를 좀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사장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경계현 DS 부문장 사장은 AI 초기 시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지만 2라운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잘 집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HBM 시장 주도권을 하이닉스에 내준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분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네, 잘못했거나 내가 좀 이 뒤처진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제 인식 없이 뭔가 개선을 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26일 열린 사내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면서 지난해 15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 적자를 낸 DS 부문은 1분기에 1조 9,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면서 2022년 매출을 능가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를 했네요. 자, 22년에는 DS 부문의 매출은 98조 4,6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또 살짝 보고 와야죠. (22년) 실적 부분이고요. 22년도에 전체 매출이 300조, 300조였고 영업이익은 43조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엔비디아가 딱 요 정도 영업이익 나왔죠. 44조 정도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22년에 300조 매출에 43조. 그 전해 21년도에 고점이 나왔을 때 21년도에는요. 280조 매출에 51조 6천억 영업이익 나왔었거든요. 자, 22년도 수준으로 지금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22년도에 그러면 300조 매출에 반도체 부문이 100조였었군요. 그때는 뭐 분기 영업이익이 뭐 10조 이상치 빵빵하게 막 나왔었습니다. 자, 참고로 올해 지금 네이버에 나오는 컨센서스는 37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37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것보다는 좀 더 높기는 하죠. 연간이 내년에는 53조 정도, 내후년에 60조.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자의 반도체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장이라면서 2017년 이후 디램과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큰 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은 11.3%, TSMC가 61.2%, 격차가 50%에 달하고요. 작년 3분기에 45.5%포인트 대비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인텔의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내줬고 HBM 시장에서도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빼앗겼는데 경사장은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해 반드시 턴어라운드 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맞춤형 AI 반도체의 턴키 공급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꼽혔고요. 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HBM 설계부터 생산, 최첨단 패키징까지 일괄 공급이 가능한데 경사장은 AI를 활용한 기업 간 거래 B2B 비즈니스가 이제 곧 현실이 된다면서 삼성전자가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괄 턴키 공급 방식 생산이 가능한 게 좋기는 한데 오히려 분업화 해가지고 그죠? 예, GPU는 엔비디아가 하고 HBM은 하이닉스가 하고 그 HBM3랑 3E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또 장비 공급은 한미반도체가 하고 각 분야에 뭐 그저께 읽어드렸던 ASML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독일의 자이스라는 회사가 그 회사에 또 3만 개 부품을 납품하고 이렇게 이 분업이 잘 돼 있으면서 그 분업이 또한 하나의 전문화가 되면서 분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저는 꼭 우리가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다 할 수 있어. 네, 요게 때로는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